물가에 버려진 시체 자루. 1987년 4월 27일 새벽. 마양은 짙고 축축한 안개에 잠겨 있었다. 강물에서 올라온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매일 아침 강변길을 따라 운동하던 노인 쭈엉. 흐우는 걸음을 멈췄다. 낡고 흙투성이인 비료포대 하나가 물가에 밀려와 있었다. 보통 쓰레기와는 다르게 무겁고 불룩했다. 호기심이 공포심을 이겼다. 그는 낡은 지팡이 끝으로 포대를 쿡 찔렀다. 묶여있던 끈이 느슨해진 듯 했다. 포대가 마치 죽음의 입처럼 서서히 벌어졌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다. 그것은 물고기 썩는 냄새나 쓰레기 냄새가 아니었다. 썩어가는 시체에서 나는 지독한 악취였다. 노인 쭈엉은 뒷걸음질 쳤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희미한 새벽빛 아래 포대 밖으로 튀어나온 창백하고 차가운 사람의 다리가 보였다. 발가락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발톱도 검푸른 색을 띠고 있었다.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목구멍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려다 잦아들었다. 그는 지팡이를 내던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조사관 쭈엉민의 지휘 아래 수사팀은 즉시 현장을 봉쇄했다. 껌장 강변은 노란 경고 테이프로 둘러싸였고 호기심 많은 주민들은 모두 뒤로 물러났다. 공포는 절정에 달했다. 구조팀 잠수부들이 차갑고 탁한 강물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강물은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2시간 가까이 수색한 끝에 그들은 비슷하게 묶인 비료포대 6개를 차례로 건져 올렸다. 한쪽 팔, 허벅지,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머리와 사지가 없는 몸통이었다. 수사팀 모두는 범인의 잔혹성에 경악했다. 시신은 부검실로 옮겨졌다. 수년간 부검을 해온 의사조차 몸서리를 쳤다. 사체를 절단한 수법은 너무나 전문적이고 냉정했다. 모든 절단면이 깔끔하고 정확했다. 범인은 칼을 다루는 기술이 매우 뛰어난 사람, 정육업자나 심지어 외과 의사일 가능성이 높았다. 마양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살인사건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남은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었다. 이 시신은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살인마는 누구인가? 피해자의 신원과 과거의 그림자. 부검실은 차가운 흰빛으로 가득 차 있다. 법의학자 리우는 한숨을 쉬며 이마에 땀을 닦는다. 그의 앞에는 잔혹하게 강탈당한 생명의 끔찍한 조각 도움을 받아 사흘 밤낮 동안 이어졌다. 마침내 흰색 석고장 하나가 나타났다. 깊게 들어간 눈과 약간 벌어진 입, 특히 다소 고르지 않은 앞니가 있다. 그것은 단순한 얼굴이 아니라 신비로운 죽음의 마지막 증거이다. 경찰은 전 지역에 실종자를 찾는 영령을 내린다. 우리는 피해자가 자오 시아오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관 장밍은 소녀의 가족에게 알렸다. 그녀는 마양 호텔의 웨이트리스였으며 이상하게 사라졌습니다. 시아오인의 언니인 자오 아이린이 신원 확인을 위해 초대되었을 때 그녀는 너무 떨려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그녀는 석고상에 똑바로 눈을 주지 못했다. 위에서 쏘아지는 눈부신 빛이 석고 얼굴을 잔인하게 생동감 있게 드러냈다. 아이링은 눈을 질끈 감고 깊이 숨을 쉬어 보았다. 이 머리 스타일이 내 동생과 매우 닮았어. 그녀는 속삭였다. 체격도 이 앞니도 틀림없이 시아오인이야. 고통은 집착으로 변모했다. 비록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한 조각 한 조각의 시신을 통해
아이링은 여전히 자신의 여동생을 인식할 수 있었다. 다리에 희미한 흉터, 등 쪽에 작은 점, 모든 것이 일치했다. 시신의 혈액 샘플은 가족의 혈액형과 대조되었고 결과는 완전히 일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자오 시어잉이라고 확인했다. 뉴스는 마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두려움을 조장했다. 누가 이렇게 잔혹하게 행동했을까? 경찰은 시아오잉의 관계망 조사를 시작했다. 18세의 소녀가 마양에 혼자 와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기에 모든 길은 몇 명의 의심스러운 이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각 이름은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왔다. 수사 문서 중에서 한 이름이 눈에 띄었다. 덩퉁시엔. 마람 마을에 사는 정육점 주인으로 호텔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의 기록은 평범할 정도로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한 비밀 증인이 그가 호텔을 방문했으며 시아오잉과 애매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경찰은 즉시 퉁시엔을 주목했다. 그들에게는 이처럼 정교한 신체 분할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바로 정육점 주인일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작은 세부 사항이 있었다. 시아오잉이 사라진 날 밤, 검은 망토를 입은 한 낯선 남자가 호텔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 그는 퉁시엔이 아니었다. 미약하지만 덩퉁시에는 1순위 대상이 되었다. 그의 이웃들은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은 경외심에서 혐오감으로 바뀌었다. 사건의 그림자는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끔찍한 이름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 이름은 지금 덩퉁시엔으로 새겨졌다. 덫과 추적자 덩퉁시엔은 단순한 남자로 돼지를 도살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한다. 그는 마람 마을에서 날카롭고 정확한 칼질로 유명하다. 그의 두 손은 거칠고 돼지 핏빛이 묻어 있지만 매우 능숙하다. 그는 온화한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있으며 그들의 삶은 별다른 이상이 없는 소박한 그림과 같다. 하지만 수사팀의 눈에 그 평범함이 오히려 의심스러워졌다. 전문 살인자는 가장 평범한 외양 아래 자신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수사관 장밍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말했다. 덩퉁시엔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1987년 12월 6일 찬 겨울날에 시엔은 자신의 정육점에서 돼지 잡는 칼을 쥐고 있었다. 그는 한 할머니에게 고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갑자기 세 대의 경찰차가 바람을 가르며 달려와 그의 매점 앞에 급정거했다. 바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귀를 찢었다. 시엔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두 명의 형사가 양옆에서 그를 잡아챘다. 덩퉁시엔, 당신은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의 손에 쥐고 있던 칼이 떨어져 마른 나무 도마에 부딪혔다. 수갑 소리가 시장 한가운데서 차갑게 울리며 시끄러운 소음을 가로막았다. 시엔은 어리둥절해 눈을 크게 뜨고 있었지만 저항하지는 않았다. 수십 개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 놀라움이 가득한 눈빛, 그러나 대다수는 혐오감과 경멸이었다. 살인하는 정육점 주인, 한 소문이 들리며 그렇게 날카로운 칼질을 하더니 그는 경찰차에 끌려가 그 차는 무서운 침묵 속에서 떠났다. 시엔의 돼지 잡는 칼, 그의 직업과 삶을 상징하는 도구는 나무 도마 위에 매롭게 놓여 있었고 핏자국이 튀어 있어 마치 범죄를 위해 준비된 무기와 같았다. 경찰서에서 시엔은
차가운 취조실에 들어갔다. 눈부신 조명이 그의 얼굴에 비추어져 모든 것이 왜곡되었다. 장밍은 시엔 앞에 한 장의 사진을 놓았다. 그것은 천진한 미소를 가진 자오 시아오잉의 사진이었다. 시엔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고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였다. 그 여자는 진술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녀를 모릅니다. 시엔은 단호하게 말했다. 전 그런 일을 하려고 그 호텔에 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 안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변명은 허사였다. 수사관들에게는 그 익명의 고발이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동기와 범행 수법, 완벽한 용의자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 경찰은 결정을 내렸고 시엔은 그들의 체스판에서 하나의 말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모든 말은 거짓으로 취급되었다. 덫은 완전히 닫혔고 틈새 하나 없이. 이제 추적자는 사냥꾼의 손에 들어간 상태였다. 강철의 벽과 강요된 자백. 구치소는 또 다른 세계다. 모든 소리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삼켜져 무시무시할 정도로 침묵과 차가운 쇠잠금 소리만이 남아있다. 덩퉁시엔에게 여기서의 첫 며칠은 지옥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부인했지만 모든 변명이 반항으로 간주되었다. 자백하라. 그러면 너는 관대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너의 죄는 분명하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말들이 반복되며 마치 보이지 않는 망치가 시엔의 의지를 내리치는 것 같았다. 눈부신 조명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그가 잠시 눈을 감으려 할 때 차갑고 단호한 문 두드림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졸음은 고문이 되었고 매의 꿈은 죽음과 억울함의 끔찍한 파편들 뿐이었다. 몇 주가 흘렀고 그는 자신의 그림자처럼 변해버렸다. 도박으로 구속된 친구인 전 공량은 그 끔찍한 변화를 목격했다. 시엔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음식을 먹지도 않으며 감옥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느 날 밤 공량은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시엔이 다리를 절며 들어와 부상당한 짐승처럼 몸을 수축시키고 있었다. 팔과 다리는 멍이 들고 부풀어 있었으며 얇은 셔츠 아래로 붉은 자국이 보였다. 시엔은 침대에 쓰러지며 멍든 팔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들이 나를 이렇게 대했다. 시엔은 목소리조차 힘겹게 내며 속삭였다. 잠도 자지 못하게 하고 때리고 욕하고 누가 견딜 수 있겠어. 그의 이미 쭈글쭈글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절망과 수치의 눈물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결국 자백해야 해. 내가 사람을 죽였어. 말이 끝나자 시엔은 천장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공양은 끝없는 슬픔을 느꼈다. 걱정하지 마. 정부가 착한 사람의 목이 떨어진 죄야. 그는 철창 창문 밖을 바라보며 흐릿한 달빛이 비춰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데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 자백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시엔은 순종적으로 변했다. 그는 경찰이 세운 각본에 따라 범행의 전 과정을 다시 증언했다. 그의 진술은 범죄를 이야기하는 사람의 생명력이 없는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문장일 뿐이었다. 경찰에게는 이것이 승리였다. 그러나 시엔에게는 그것이 정의라는 이름의 강철벽 앞에서의 마지막 항복이었다. 그는 그 유죄를 자백한 순간부터 내부에서 죽었다. 가짜 범죄 현장과 피 묻지 않은 도끼. 자백한 후 덩퉁 시엔은
범행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구치소에서 끌려 나왔다. 경찰차는 익숙한 시골길을 지나쳤다. 시에는 창밖을 바라보며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가 가진 유일한 희망은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다. 차가 그가 익숙한 지붕집 앞에 멈추자 그의 입가에 억지로 미소가 떠올랐다. 아내와 아이들이 뛰쳐나오며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걱정이 교차해 있었다. 앙콩직 너이. 시에는 최대한 크게 뚜렷하게 말하려고 했다. 이 말이 그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를 바랐다. 징은 세콩 내아잉 미완. 그의 아잉에서 떨림이 느껴졌고 공중 속으로 사라졌다. 시에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거짓말은 아내와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하는 것이었다. 경찰이 그의 사진을 찍고 그에게 범죄의 연극을 재현하라고 강요했다. 시에는 마치 꼭두각시처럼 모든 지시에 따랐다. 무기 어디에 있니? 수사관 장민이 물었다. 시에는 절망 속에서 형의 지벽에 걸린 오래된 도끼를 가리켰다. 그것은 단순한 도구로 진흙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고 몇 군데 얼룩이 희미하게 있었다. 그 후 도끼는 감정검사에 넘겨졌다. 사건은 한정된 결말을 향해 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덩야, 시엔의 삼촌이자 변호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조카가 살인자가 아니라고 믿었다. 변호사 덩야는 노련한 남자로 사건 기록을 깊이 파기 시작했다. 그는 법의학실에 가서 부검 보고서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희미한 조명 아래 그는 그를 소름 끼치게 만든 문구를 읽었다.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가 부러졌다. 야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강요된 자백에 따르면 시에는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죽인 것으로 밝혔다. 공격당했어야 했다. 이 모순은 사건의 큰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 후 변호사야는 도끼의 감정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실을 찾아갔다. 1988년 5월 13일 법의학 증거 감정서가 발표되었다. 도끼의 의심스러운 흔적에서 인체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엔의 진술은 과학적 증거에 의해 완전히 무효화되었다. 이 도끼는 범행 도구가 아니었다. 야는 또한 더 끔찍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1988년 1월 23일 리용닝성 티에링 현 경찰청 연구소의 감정 기록은 마양 사건의 피해자 두개골 이미지는 자오 시아오잉의 사진과 일치하지 않는 부위가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모든 증거는 자오 시아오잉이 피해자가 아니며 덩퉁시엔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했다. 그러나 이 모든 증거는 강요된 보고서와 자백의 진흙 속에 묻혀버렸다. 변호사 덩야는 이 자료를 단단히 잡고 손이 분노로 떨렸다. 그는 자신이 진실조차 초월하는 큰 세력과 맞서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조카를 위해 정의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불가능한 사건. 변호사 덩야는 손에 증거를 쥐고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공식 보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는 어떤 수사관도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평범한 주민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야는 호남 수문소를 찾아가 강희수에 대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었다. 한 노인이 백발을 가지고 오래된 서류 더미를 뒤적였다. 그는 한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다. 1987년 4월 말 마양 전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의 수위가 사상 최대치로 상승했고 물은 빠르고 흐렸다. 야는 지역 지도를 검토했다. 시엔이 살고 있는 마란 마을에서 시신이 발견된 곳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끔찍한 홍수로 완전히 잠겨 있었다. 경찰의 가설은
시엔이 말한 저수지에서 시아오잉을 쫓아가서 죽였다는 것이었다. 이는 두 사람이 홍수 속을 헤엄쳐 가거나 폭우 속에서 배를 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비상식적이었다. 헤엄도 못 치는 남자가 어떻게 흐르는 물속에서 여성을 쫓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왜 살인이 그토록 힘들고 위험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더 쉬운 장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가장 의심스러운 점은 흐름의 방향이었다. 변호사 덩야는 말한 저수지 상류에 노를 젓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몇 개의 부패한 자루가 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것은 시신의 일부인 것이라고 의심되었다. 일반적으로 물체는 상류에서 하류로 흐른다. 그렇다면 왜 피해자의 시신은 하류에서 발견되었고 다른 부분들은 상류에서 목격되었는가? 야는 강가에 서서 급류를 바라보았다.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 범인은 시신을 하류의 어딘가에 던져야 했고, 그래서 내용물이 역방향으로 흘렀으며 자연의 법칙에 반하고 있었다. 또는 더 많은 노젓는 사람들이 거짓말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이 사건은 모든 이들을 속이기 위해 정교하게 꾸며졌을 것이다. 6가지 의심스러운 점. 무기의 모순, 감정 보고서, 현장의 비합리성, 특히 역류의 존재. 늘 가지고 변호사 덩야는 경찰청으로 갔다. 그는 모든 자료를 책상에 올려놓으며 그들이 진실을 보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장밍은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갔다. 모두 추측일 뿐이야. 그는 자백했어. 사건은 끝났어. 야는 자신의 노력이 거부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무력감과 분노를 안고 떠났다. 시엔이 억울하다는 소식은 말한 저녁으로 빠르게 퍼졌다. 수백 명의 주민들이 온화한 정육점 주인의 무죄를 믿고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했다. 그러나 그 모든 목소리와 야의 증거는 무시되었다. 불공정의 어둠이 사건을 감싸고 있었다. 진범은 여전히 밖에서 활개치고 있으며 한 무고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강은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비밀과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을 함께 나르고 있었다. 1988년 12월 13일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이 소식은 덩 퉁시엔의 가족에게 번개처럼 내려쳤다. 아내는 무너졌다. 변호사 덩 야는 혼란에 빠져 사건의 의심스러운 점에 대한 자료들이 차가운 바닥에 흩어졌다. 미리 예상했지만 이 불공정함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시엔이 억울하다는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지며 정부의 정보 차단을 넘어섰다. 시엔이 구치소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동안 친구인 전 공양은 그의 극도의 무너짐을 목격했다. 시엔은 더 이상 억울함을 외치지 않고 오직 아내와 아이들에 대해 중얼거렸다. 아내는 그녀는 어떻게 살지? 아이들은 그들이 아버지에 대해 무엇을 생각할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며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양은 시엔의 몸에 있는 멍자국을 보며 오래된 상처가 결코 아물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당신은 싸웠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사형수들을 태운 자동차 행렬은 모든 비극이 시작된 금강 강변을 지나갔다. 수백 명의 주민들이 불공정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길 양쪽에 서 있었다. 그들은 소리 지르거나 돌을 던지지 않고 단지 멈춰서서 슬픈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시인은 차에서 내려 군중을 바라보며 익숙한 얼굴을 찾았다. 그는 아내와 두 아이를 보았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낡은 패딩을 입고 무너졌다. 아들 덩 후이는 떨며 누나 덩 연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두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끔찍한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시인이 처연결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의 목에서 가늘고 건조한 목소리가 나왔다.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의 외침은 바람 속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시에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크게 외쳤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자오 시아오잉을 죽이지 않았어요. 믿어주세요. 저는 억울합니다. 그의 외침은 저주처럼 들리며 계곡을 울렸다. 그러나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형 집행관이 총을 들어올렸다. 시에는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남은 이미지는 그의 두 아이의 순수한 모습과 그를 위해 희생된 아내의 얼굴이었다. 총성이 울리며 고요한 공간을 찢고 한 생명을 끝내고 억울함의 외침을 묻었다. 변호사 덩야는 그곳에 있었다. 그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사건의 6가지 의심스러운 점에 대한 사료가 무의미해진 듯 보였다. 그들은 진실을 죽였다. 그는 목소리를 잠그며 중얼거렸다. 덩통시엔의 억울함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정의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사건이었다. 죽은 자의 귀한 시간은 덩통시엔의 가족의 고통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약이었다. 그의 억울함은 시간의 먼지 속에 묻혀 있었다. 변호사 덩야는 직업을 포기했다. 그는 조카의 생명을 앗아간 불공정함을 견딜 수 없었다. 시엔의 아내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며 이웃으로부터의 낙인과 모욕을 견뎌야 했다.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호칭은 덩영과 덩후이의 어린 시절 내내 따라다녔다. 1992년 덩통시엔의 죽음으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시아오잉 가족에게 기적이 찾아왔다. 산동성에서 온 한 통의 편지. 발신자는 자오 시아오잉. 시아오잉 가족은 경악했다. 시아오잉의 어머니는 편지를 열면서 손이 떨렸다. 시아오잉은 학교에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몇 줄이 그녀가 쓸 수 있는 전부였다. 주소를 바탕으로 가족들은 급히 그녀를 찾기 위해 떠났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를 찾지 못했다. 온 가족이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잔인한 장난인가? 아니면 연락을 시도하는 요령인가? 진실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끔찍했다. 1993년 중반, 한 소녀가 귀주로 돌아왔다. 그녀는 누더기를 걸치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바로 시아오잉이었다. 그녀는 집 앞에 서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가족이 뛰어나오자 그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엄마, 나는 돌아왔어. 시아오잉은 자신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87년 3월 말, 그녀는 인신매매범들에게 속았다. 그들은 좋은 직업을 약속했지만 실상은 그녀를 산동에 외진 산골짜기에 있는 한 노인과 결혼시키기 위해 팔아버린 것이었다. 그곳의 삶은 지옥과 같았다. 그녀는 속박당하고 학대를 당했으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낳은 후에야 가족과 연락할 수 있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시아오이는 놀랐다. 내가 죽었다고? 그녀는 충격에 가득 차 물었다. 그녀는 덩통시엔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녀를 살인했다는 그의 유죄 판결,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그리고 억울한 사형 선고에 대한 이야기였다. 나는 그를 모른다. 시아오잉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호텔에서 일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정말 뚱뚱한 남자가 한 번 호텔에 왔지만 그건 2월의 일이고 그는 덩통시엔이 아니었다. 가혹한 진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단순히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억울하게 처형당하게 만든 남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그녀는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신분증을 재발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망 처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또한 지방 법원에 잘못된 판결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덩통시엔과의 애매한 관계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덩통시엔의 억울한 외침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침묵 속에 묻혔다. 사건은 종료되었다. 서류는 봉인되었다. 정부에게 한 죽은 자의 귀환은 예상치 못한 복잡한 사건이었고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복잡하고 수치스러운 행정 과정을 거쳐야 했다. 새 서류에서 그녀의 이름은 자오 시아오잉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과거의 살인 사건의 피해자라는 신원을 지우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나타날 때마다 호기심과 의구심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소녀, 그들은 수근거렸다. 그녀의 기환은 의도치 않게 새로운 괴담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이 무심코 초래한 불공정함이었다. 그녀는 경찰서에 가고 법원에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덩통시엔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관계기간에 그녀와 시엔이 애매한 관계라는 잘못된 판결을 무효화하고 두 가정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나는 그를 모른다. 시아오잉은 민원실에서 외쳤다. 그는 나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나 때문에 6년 동안 고통받았다. 이 잘못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가? 하지만 그녀에게는 오직 침묵만이 돌아왔다. 공무원들은 피곤하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건은 종료되었고 서류는 봉인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다. 당신의 기환은 예기치 못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해결하겠습니다. 시아오잉과 덩통시엔의 가족은 모두 무력감을 느꼈다. 정부는 치명적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결정했다. 차라리 모든 것을 잊는 것이 낫다고 여겼다. 자오 시아오잉은 집으로 돌아가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은 거리의 낯선 남자 덩통시엔의 사진을 꼭 안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큰 죄책감이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시엔의 가족의 고통은 이제 그녀 자신도 느끼게 된 고통이었다. 한편 마란 마을에서 덩통시엔의 가족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편견과 가난의 짐 아래서 무너졌다. 두 아이 덩연과 덩후이는 친구들의 경멸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너희 아버지가 살인자야. 다른 아이들이 그들에게 소리치며 말했다. 15세의 덩연은 생계를 위해 직장을 찾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지만 아무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살인자의 딸. 그들은 말했다. 그러며 일자리 문이 닫혔다. 명예가 금보다 귀한 사회에서 덩둥시엔의 이름은 저주가 되어버렸다. 자, 이들을 괴롭히는 악마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미워 및 네가 치곤 난 덩근 두 아이와 죄의 무게 덩통시엔의 죽음 이후 그의 가족의 삶은
끝없는 비극의 연속이 되었다. 고통과 편견은 그들을 끊임없이 뒤따르는 두 유령이었다. 그의 아내는 온화한 여성이었고 마을의 격날 속에서 두 아이를 홀로 부양해야 했다. 살인자의 집은 그들이 살고 있는 낡은 지붕집을 부르는 비공식적인 이름이었다. 두 아이, 덕년과 덩후이는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범죄의 그림자 속에서 성장했다. 누나 덕년은 가장 많은 고통을 겪었다. 매일 학교에 갈 때마다 그녀는 잔인한 빈정거림을 들어야 했다. 너희 아버지가 살인자야. 다른 아이들이 그녀에게 소리쳤다. 너는 악마의 피를 물려받았어. 덕년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머금었다. 그들의 말은 보이지 않는 칼처럼 어린 영혼을 깊이 파고들었다. 어느 날 덕년은 집으로 뛰어오며 옷이 진흙으로 더럽혀진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학급 친구들에게 밀려 웅덩이에 넘어졌다. 엄마, 제발 학교를 그만 다니게 해줘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더 이상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 어머니는 딸을 꼭 안아주며 가슴이 아팠다. 그들은 소송할 여유도 없고 정의를 되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견디기를 기다릴 따름이었다. 1998년 20세가 된 덕년은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낯선 도시 주하이로 가서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기를 희망했다. 그녀는 가방 공장에서 자벽구로 일자리를 구했다. 힘든 일이었지만 그녀는 낙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 주 후 한 동료가 그녀의 신분을 알게 되었다. 살인자의 딸. 소문은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처음에는 연민에서 멀어져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혹시 그 아이에게도 범죄자의 피가 흐르면 어떻게 하지? 한 사람이 속삭였다. 결국 덕년은 해고당했다. 그녀는 여러 곳을 떠돌며 다양한 일을 했지만 가는 곳마다 살인자의 딸이라는 낙인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부당한 대우와 이유 없는 비난을 견뎌야 했다. 주하이에 몇 년 살면서 그녀는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큰 억울함이 쌓여 있었다. 2004년 덕년은 설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갔다. 딸을 보며 어머니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밤 그녀는 덕년에게 자오 시아오인이 살아있다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너 말했다. 엄마는 너희가 어릴 때 큰 싸움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말하지 않았어. 덕년의 세계는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다. 그녀가 지금까지 견뎌온 고통과 수치심이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아버지의 억울함이야말로 진정 중요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분노의 불꽃을 일으키며 그녀에게 모든 비용을 치르더라도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덕년은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서서 허공을 바라보며 마치 앞에 가시밭길이 펼쳐지는 것을 보는 듯했다. 고통은 결단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의 명예뿐만 아니라 남동생의 빼앗긴 어린 시절,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정의의 수레바퀴 아래 짓밟힌 모든 무고한 이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설 이후 덕년은 주하이로 돌아갔지만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덕야 변호사의 오래된 증거들과 자오 시아오잉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가지고 법률 사무소에 갔다. 한 중년의 변호사, 은색 머리를 가진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인내심을 갖고 들었다. 그는 현색된 문서들을 바라보며 시아오잉의 서툰 글씨 하나하나를 읽었다. 덕년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생활과 남동생의 이야기를 할 때
그의 눈에서는 연민이 넘쳐 흘렀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는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해요. 덩영과 덩후이의 고소장을 받은 후 후난성 고등인민법원은 사건을 다시 검토해야 했다. 죽은 자의 귀환과 고인의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는 전국의 언론에 큰 충격을 주었다. 언론과 국민들의 압력이 갈수록 커졌다. 2005년 7월 법원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수사관들이 사건을 다시 시작하며 예전의 사건 기록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들은 덩야 변호사가 지적했던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했지만 그동안 무시당했던 것들이다. 그들은 다시 증인들을 소환하였고 과거에 증언했던 사람들과 청원사에 서명한 마을 사람들도 포함되었다. 우리는 그가 억울하다는 걸 압니다. 한 노인이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말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해 9월 대담한 결정이 내려졌다. 예전 덩퉁시엔의 재판에 관련된 인물들을 구속하기로 했다. 시엔을 유죄 판결한 장밍 수사관과 검찰, 판사 시행되었다. 사건의 어두운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역사의 어두운 구석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덩영과 덩후이는 수년간 어둠 속에 살았던 후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들의 아버지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힐 것 같았으나 이제는 아프게 파헤쳐지고 있으며 그 의미는 깊었다. 불공정에 대한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덩연은 결과가 어떻든 아버지가 결코 헛되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최종 판결과 해결되지 않은 질문 2006년 1월 18일 후난성 고등인민법원은 만원이었다. 덩퉁시엔이 처형된 지 거의 17년 만에 재심이 열렸다. 덩영과 덩후이는 맨 앞자리에서 서로 손을 꽉 잡고 앉았다. 두 아이는 자라난 상태로 어려움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판장인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었다. 재조사 및 감정을 통해 우리는 1988년에 덩퉁시엔을 유죄 판결한 증거가 부족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로 확인된 자오 샤오잉의 기환은 사건의 모든 기초를 부정했습니다. 법정은 정적이 흘렀다. 덩연과 덩후이는 울컥해졌다. 결국 수많은 고통을 겪은 후 그들의 아버지의 억울함이 인정받았다. 이런 이유로 판사는 계속했다. 우리는 피고 덩퉁시엔을 무죄로 선고합니다. 이전의 사형 판결은 취소됩니다. 그 순간 덩연과 덩후이는 격하게 울음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단순한 해방의 눈물이 아니라 너무 늦게 다가온 진실의 고통이었다. 그들의 아버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판결은 또한 정부에게 덩퉁시엔의 가족에게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덩연과 덩후이는 66만 이안의 보상을 받았다. 그 돈은 17년간의 비극을 보상할 수는 없지만 시스템의 잘못에 대한 공개적인 인정의 첫 번째 사례였다. 판결 후 자오 샤오잉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서 있던 중 공식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녀 역시 피해자로 시스템이 그녀를 죽음으로 만들어버린 희생자였다. 그녀는 덩퉁시엔의 억울함에 대해 울고 자신의 불확실한 운명에 대해서도 울었다. 하지만 모든 관련자가 법원을 빠져나갈 때 또 다른 끔찍한 질문이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금강강변의 시체는 누구의 것이었나? 잘못된 조사 방향으로 인해 최적의 조사 시간이 놓쳐지면서 아무도 진짜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었다. 범인은 여전히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으며 재심회로 이식한 이야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덩퉁시엔의 사건은 종료되었다. 그는 억울함에 벗었다. 그러나
비극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잘못된 판결의 결과와 금강강을 계속 괴롭히는 유령에 대한 고통스러운 경고로 남아 있었다.